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올해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취소됐죠. 축제를 대신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K-팝 월드 댄스 콘테스트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댄스팀이 우리나라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던던에 맞춰 칼군무를 선보입니다. 두오모 성당과 밀라노 거리를 배경으로 화려한 춤과 영상미를 뽐내 눈길을 끕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K-팝 월드 댄스 콘테스트. 코로나19 탓에 흥타령 춤축제가 취소되면서 천안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시도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춤 대회입니다. 38개국, 238개 팀, 2,150명이 예선에 참여했고 이 중 30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와 온라인 투표를 앞산해 1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관심을 모았던 대상은 BTS의 다이너마이트로 참여한 나이지리아 TSOD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준 높은 춤 실력은 물론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각국의 명소를 엿볼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볼거리였습니다. 30팀의 결선 팀들 저희 너무너무 잘 봤고요. 저희 심사하는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각국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저희가 또 K-팝 안무를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여행을 가지 못하는 시기에 또 되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대회가 K-팝과 천안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류를 대표하는 K-팝의 세계화를 가속시키고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도시 천안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결선 영상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와 천안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근 몇몇 세종시 의원들에 대한 불법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이어 농업창고 불법 개조와 수천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후원받았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세종시 의원. 지난주엔 세종시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부정 채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인성검사 1등 합격자의 면접시험 응시를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등의 의혹입니다. 시의원의 자녀인 김모 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수상하는 과정이 아주 많습니다. 인성검사에 1등을 합격한 공사기간제 근로자 그 성모 씨가 있습니다. 이 성모 씨를 불러서 사장 및 운송사업처장이 면담을 합니다. 너는 처장 면접시험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제보가 돌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에 도시교통공사는 즉각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근로자는 지난해 8월 입사해 1년 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었지 절대 임용 포기를 종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김 의원 역시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급기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금까지 제기된 불법과 특혜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시의회와 민주당으로 하여금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우리 시의회 책임 있는 해명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밝혀줄 것을 또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연대회의는 지켜볼 것이고 정말 시민들이 나서서 이 시의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 시민을 대변하는 주민을 대변하는 공복자로서 공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매질을 더 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김 의원과 함께 불법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시의원에 대해서도 제19 감싸기에 급급해 징계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세종시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 신뢰가 무너진 세종시의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4년이 넘도록 방치됐던 아산 은봉면 공공업무시설 부지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됩니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돌봄센터와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아산시에 기부 체납된 부지입니다. 당초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제공됐는데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없어 활용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복합문화센터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정부의 SOC 생활복합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부지 활용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됐던 부지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1층에는 돌봄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며 지하에는 주거지 주차장 46면이 건립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은봉 복합문화센터에는 국비 65억 원과 시비 80억 원 등 모두 146억 원이 투입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평가 인증 등을 받아 11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획권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합시설인 은봉문화복합센터는 오는 2021년 12월 개관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천안시가 유치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치 과정에서 약속받았던 국도비 지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입니다. 오는 2023년 6월까지 소형 스타디움과 잔디구장, 축구 박물관 등이 건립돼 국가대표팀의 훈련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당초 지난해 유치 과정에서 총 사업비를 1,532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1,684억 원으로 152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천안시 재정 부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천안시의 김철한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당초 685억 원이었던 시비 부담이 1,000억 원대로 늘었다며 집행부를 질책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는 물론 공식적으로 천안 시민께 시비 부담은 685억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의회에 그러면은 허위 축소 보고하신 거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정확한 추계도 없이 이런 엉터리 대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설명회를 갖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취약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약속한 도비 400억 원 지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도비 400억 원을 모두 지원하긴 어렵다는 게 도 실무부서의 의견인데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에 대해 개인이 아닌 도지사로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면은 국비 200억, 도비 400억에 대한 지원 확약서 내용 전액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200억, 400억. 도지사나 도의장이 도민을 대표해서 또는 도를 대표해서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와의 불공정 협상 논란에 이어 시 재정 부담 우려까지 커지면서 축구 종합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 실시 설계가 잠정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2배 늘어나면서 건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문적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산 용화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충남권역 재활병원. 당초 270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지난해 기본 설계를 거치며 350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 실시 설계가 잠정 완료되며 공사비와 용역비, 예비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546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복지부는 135억 원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시 설계대로 진행한다면 나머지 411억 원은 오로지 충남도와 아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분담 비율도 문제입니다. 기본 설계를 마친 뒤 아산시는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인 64억 5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시 설계 후 다시 증가하게 된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실시 설계에 따른 총 사업비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분담 비율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사업비 증가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목표대로라면 올해 말 개원됐어야 할 충남권역 재활병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립비에 제동이 걸리면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미래 우편물 배달 서비스의 청사진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우정사업 자율주행 시연행사가 세종시의 한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기술은 내년부터 세종시에서 실증에 들어간다는데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우체국 앱으로 우편물 발송을 예약합니다. 그리고는 자신 앞으로 온 차량에 올라 목적지 등 배송 정보가 적힌 기표지를 붙여 보관함에 넣습니다. 잠시 후 이 차량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도착해 배송을 완료합니다. 도착지에서도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고 우편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무인 우체국입니다. 그 화면에 친절하게 상세 설명이 적혀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굳이 우체국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귀엽게 생긴 차량 한 대가 집배원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무거운 택배 우편물을 싣고 동행하며 배달 보조 역할을 하는 집배원 추중 로봇입니다. 또 대학 캠퍼스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집배원 대신 우편물을 배송해주는 배달 로봇도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고객의 편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집배원의 안전사고도 줄이고 근로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최근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터라 이번에 선보인 미래 우편물 배송 시연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들은 내년부터 세종시 일부 도로와 아파트 단지에서 실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통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무인 우체국이나 배달 로봇을 직접 눈으로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으로 천안과 아산 등 충남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적발 시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이미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선 시행한 지 오래지만 단속 장비가 없는 충남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11월부터 도내 주요 경계지역 38곳에 41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시작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에 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충남에는 천안 2만 1,000대와 아산 12,000여 대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0만 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충남을 방문하는 차량도 역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표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또 각 읍면동에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6월까지는 단속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그 충청남도에 한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의 그 유예를 둘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그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배출가스 등급과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지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학생들의 사회 적응과 학교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이 2022년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지역 학생들의 학업 중단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국 평균보다 0.7%포인트 높은 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중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로 서울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신설학교가 많은 도시 특성상 전학에 따른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함께 해외 유학이나 출국을 택하는 학생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았을 때는 미인정 유학이라든가 단기 해외 출국 그런 일이 좀 높은데요. 실제로 그런 걸 제외한 학업 중단율은 시도와 거의 차이가 없긴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 학업 중단 학생 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돌볼 수 있는 기반이 지역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도 오는 2022년 개원을 목표로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설립이 추진 중입니다. 설립 예정지는 조치원읍 서북부지구 안에 있는 세종교육원 옆 공원부지로 1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숙사 1개 동을 포함해 모두 4개 동의 건물을 건립하게 됩니다. 또 설립 규모는 중고등학교 각 학년당 10명씩 모두 6학급 60명의 학생을 교육하게 되며 24명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치유 중심에 대한 교과나 진로 기반 프로젝트 학습, 관계성 회복 중심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최대한 확대해서 대안교육기관 설립 시기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인력, 운영 방식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총 672세대 규모의 새샘마을 7, 8단지가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7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말부터 24생활권 주상복합단지 3,518세대가 추가로 입주하게 되며 63생활권 4,990세대에 대한 분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광역과 내부순환 BRT 2개 노선에 대용량 전기굴절버스를 투입해 운행 중인데요. 앞으로는 내부순환 BRT에서만 전기굴절버스를 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세종시가 도입한 전기굴절버스, 한 번에 8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현재 충북 오송에서 대전까지 가는 광역 노선의 2대, 행복도시를 링으로 도는 내부순환 노선의 2대 등 모두 4대가 투입돼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충전소가 신도시 단 한 곳밖에 없다 보니
광역 노선의 경우 전기 충전 등을 위해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빈 차로 운행하게 됩니다. 운행 비효율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6대, 내년에 2대 등 모두 8대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인데 지속적인 운행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효율적이라고는 현재로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태인데 8대가 추가 지금 도입된다고 하고 있어서 과연 8대가 도입이 됐을 때 정상 운행은 가능할지. 이에 세종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역 노선에 투입됐던 전기 굴절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고 모두 내부 순환 BRT 노선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도입되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굴절버스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990번 전기 굴절버스 2대를 900번 노선으로 전환 배치하고 추가 도입되는 8대도 인프라가 갖춰진 900번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궁여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출퇴근 시간대 충북 오송과 대전 반석에서 990번 광역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만큼 오히려 이 구간에 대용량 버스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광역 노선의 경우 도로 구조상 전기 굴절버스가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점인 오송과 반석에 충전소 설치가 어려워 지속적인 투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합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로 소득 감소 25% 이상 위기가구에서 소득 감소 가구로 신청 대상 기준이 완화됐으며 신청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 가구 등은 이전과 같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온양오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된 온양오동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기존 행정복지센터 공간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주차장, 주민자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과 협소한 주차 공간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천안시의회가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정부 정책 기조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도 상반된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특례시 지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례시 지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처리 및 행정, 재정 운영의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상승시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천안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잊지 마세요.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SK 브로드밴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몇 세종시 의원들에 대한 불법과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이어 농업창고 불법 개조와 수천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후원받았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세종시 의원. 지난주엔 세종시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부정 채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인성검사 1등 합격자의 면접시험 응시를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등의 의혹입니다. 시의원의 자녀인 김모 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수상하는 과정이 아주 많습니다. 인성검사에 1등을 하기 위한 공사기간제 근로자 그 성모 씨가 있습니다. 이 성모 씨를 불러서 사장 및 운송사업처장이 면담을 합니다. 너는 처장 면접시험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제보가 돌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에 도시교통공사는 즉각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근로자는 지난해 8월 입사해 1년 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었지 절대 임용 포기를 종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김 의원 역시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급기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금까지 제기된 불법과 특혜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시의회와 민주당으로 하여금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우리 시의회 책임 있는 해명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밝혀줄 것을 또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연대회의는 지켜볼 것이고 정말 시민들이 나서서 이 시의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 시민을 대변하는 주민을 대변하는 공복자로서 공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매질을 더 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김 의원과 함께 불법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시의원에 대해서도 제19 감싸기에 급급해 징계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세종시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으로 신뢰가 무너진 세종시 의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올해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취소됐죠. 축제를 대신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K-팝 월드 댄스 콘테스트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댄스팀이 우리나라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던던에 맞춰 칼 군무를 선보입니다. 두오모 성당과 밀라노 거리를 배경으로 화려한 춤과 영상미를 뽐내 눈길을 끕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K-팝 월드 댄스 콘테스트. 코로나19 탓에 흥타령 춤축제가 취소되면서 천안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시도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춤대회입니다. 38개국, 238개 팀, 2,150명이 예선에 참여했고 이 중 30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와 온라인 투표를 앞산해 1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관심을 모았던 대상은 BTS의 다이나마이트로 참여한 나이지리아 TSOD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준 높은 춤 실력은 물론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각국의 명소를 엿볼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볼거리였습니다. 30팀의 결선 팀들 저희 너무너무 잘 봤고요. 저희 심사하는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각국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저희가 또 K-팝 안무를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여행을 가지 못하는 시기에 또 되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대회가 K-팝과 천안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류를 대표하는 K-팝의 세계화를 가속시키고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도시 천안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결선 영상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와 천안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4년이 넘도록 방치됐던 아산 은봉면 공공업무시설 부지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됩니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돌봄센터와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아산시에 기부 체납된 부지입니다. 당초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제공됐는데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없어 활용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복합문화센터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정부의 SOC 생활복합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부지 활용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됐던 부지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1층에는 돌봄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며 지하에는 주거지 주차장 46면이 건립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은봉 복합문화센터에는 국비 65억 원과 시비 80억 원 등 모두 146억 원이 투입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평가 인증 등을 받아 11월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획권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합시설인 은봉문화복합센터는 오는 2021년 12월 개관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천안시가 유치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치 과정에서 약속받았던 국도비 지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입니다. 오는 2023년 6월까지 소형 스타디움과 잔디구장, 축구 박물관 등이 건립돼 국가대표팀의 훈련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당초 지난해 유치 과정에서 총 사업비를 1,532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1,684억 원으로 152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천안시 재정 부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천안시의 김철한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당초 685억 원이었던 시비 부담이 1,000억 원대로 늘었다며 집행부를 질책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는 물론 공식적으로 천안 시민께 시비 부담은 685억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의회에 그러면은 허위 축소 보고하신 거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정확한 추계도 없이 이런 엉터리 대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설명회를 갖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취약시설에 대한 요구사항.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약속한 도비 400억 원 지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도비 400억 원을 모두 지원하긴 어렵다는 게 도 실무부서의 의견인데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에 대해 개인이 아닌 도지사로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면은 국비 200억, 도비 400억에 대한 지원 확약서 내용 전액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200억, 400억. 도지사나 도의장이 도민을 대표해서 또는 도를 대표해서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와의 불공정 협상 논란에 이어 시 재정부담 우려까지 커지면서 축구 종합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 실시 설계가 잠정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2배 늘어나면서 건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문적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산 용화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충남권역 재활병원. 당초 270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지난해 기본 설계를 거치며 350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 실시 설계가 잠정 완료되며 공사비와 용역비, 예비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546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복지부는 135억 원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시 설계대로 진행한다면 나머지 411억 원은 오로지 충남도와 아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분담 비율도 문제입니다. 기본 설계를 마친 뒤 아산시는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인 64억 5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시 설계 후 다시 증가하게 된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실시 설계에 따른 총 사업비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분담 비율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사업비 증가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목표대로라면 올해 말 개원됐어야 할 충남권역 재활병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립비에 제동이 걸리면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미래 우편물 배달 서비스의 청사진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우정사업 자율주행 시연행사가 세종시의 한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기술은 내년부터 세종시에서 실증에 들어간다는데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우체국 앱으로 우편물 발송을 예약합니다. 그리고는 자신 앞으로 온 차량에 올라 목적지 등 배송 정보가 적힌 기표지를 붙여 보관함에 넣습니다. 잠시 후 이 차량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도착해 배송을 완료합니다. 도착지에서도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고 우편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무인 우체국입니다. 그 화면에 친절하게 이제 상세 설명이 적혀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굳이 우체국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귀엽게 생긴 차량 한 대가 집배원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무거운 택배 우편물을 싣고 동행하며 배달 보조 역할을 하는 집배원 추중 로봇입니다. 또 대학 캠퍼스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집배원 대신 우편물을 배송해주는 배달 로봇도 있습니다. 집배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고객의 편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집배원의 안전사고도 줄이고 근로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최근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터라 이번에 선보인 미래 우편물 배송 시연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들은 내년부터 세종시 일부 도로와 아파트 단지에서 실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통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무인 우체국이나 배달 로봇을 직접 눈으로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으로 천안과 아산 등 충남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적발 시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이미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선 시행한 지 오래지만 단속 장비가 없는 충남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11월부터 도내 주요 경계지역 38곳에 41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시작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 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충남에는 천안 2만 1000대와 아산 12,000여 대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0만 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충남을 방문하는 차량도 역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표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또 각 읍면동에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6월까지는 단속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신 차량에 대해서는 그 충청남도에 한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에 그 유예를 둘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그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배출가스 등급과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지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학생들의 사회 적응과 학교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이 2022년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지역 학생들의 학업 중단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국 평균보다 0.7%포인트 높은 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중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로 서울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신설학교가 많은 도시 특성상 전학에 따른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함께 해외 유학이나 출국을 택하는 학생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았을 때는 미인정 유학이라든가 단기 해외 출국 그런 일이 좀 높은데요. 실제로 그런 걸 제외한 학업 중단율은 시도와 거의 차이가 없긴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 학업 중단 학생 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돌볼 수 있는 기반이 지역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도 오는 2022년 개원을 목표로 공립형 대안교육기관 설립이 추진 중입니다. 설립 예정지는 조치원읍 서북부지구 안에 있는 세종교육원 옆 공원부지로 1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숙사 1개 동을 포함해 모두 4개 동의 건물을 건립하게 됩니다. 또 설립 규모는 중고등학교 각 학년당 10명씩 모두 6하급 60명의 학생을 교육하게 되며 24명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치유 중심에 대한 교과나 진로 기반 프로젝트 학습, 관계성 회복 중심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최대한 확대해서 대안교육기관 설립 시기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인력, 운영 방식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총 672세대 규모의 새샘마을 7, 8단지가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7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말부터 2사 생활권 주상복합단지 3,518세대가 추가로 입주하게 되며
63 생활권 4,990세대에 대한 분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광역과 내부순환 BRT 2개 노선에 대용량 전기굴절버스를 투입해 운행 중인데요. 앞으로는 내부순환 BRT에서만 전기굴절버스를 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세종시가 도입한 전기굴절버스, 한 번에 8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현재 충북 오송에서 대전까지 가는 광역 노선의 2대, 행복도시를 링으로 도는 내부순환 노선의 2대 등 모두 4대가 투입돼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충전소가 신도시 단 한 곳밖에 없다 보니 광역 노선의 경우 전기 충전 등을 위해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빈 차로 운행하게 됩니다. 운행 비효율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6대, 내년에 2대 등 모두 8대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인데 지속적인 운행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효율적이라고는 현재로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태인데 8대가 추가 지금 도입된다고 하고 있어서 과연 8대가 도입이 됐을 때 정상 운행은 가능할지. 이에 세종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역 노선에 투입됐던 전기 굴절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고 모두 내부순환 BRT 노선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도입되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굴절버스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990번 전기 굴절버스 2대를 900번 노선으로 전환 배치하고 추가 도입되는 8대도 인프라가 갖춰진 900번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궁여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출퇴근 시간대 충북 오송과 대전 반석에서 990번 광역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만큼 오히려 이 구간에 대용량 버스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광역 노선의 경우 도로 구조상 전기 굴절버스가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점인 오송과 반석에 충전소 설치가 어려워 지속적인 투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합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로 소득 감소 25% 이상 위기가구에서 소득 감소 가구로 신청 대상 기준이 완화됐으며 신청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 가구 등은 이전과 같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온양오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된 온양오동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기존 행정복지센터 공간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주차장, 주민자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과 협소한 주차 공간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천안시의회가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정부 정책 기조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도 상반된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특례시 지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례시 지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처리 및 행정, 재정 운영의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상승시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천안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